아버지의 장례식장은 국화 향기로 가득했다. 그 쌉싸름하고 차가운 향기는 내 정신을 억지로 깨우는 듯했다. 빈소를 찾아온 수많은 조문객의 위로도, 형식적인 묵념도 내게는 그저 공허한 소음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내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산이었고 동시에 내가 평생을 걸쳐 넘어야 할 목표였던 그분이 차가운 주검이 되어 관 속에 누워 계셨다.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간결했지만 무게감은 천근만근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회사를 지켜라. 그 한마디가 내 어깨 위에 묵직한 쇠사슬처럼 얹혔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는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다. 낯선 회장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가죽 냄새와 오래된 종이 향기가 섞인 이 공간은 이제 곧 내 것이 될 터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찰나,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묘하게 비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께서 떠나셨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군요.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김 본부장이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아버지의 측근이었다. 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항상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내 자리를 훑고 지나가고 있었다. 본부장님, 와주셨군요. 당연한 일입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적 제가 가장 신뢰받는 오른팔이었던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도련님께서 회사의 주인이 되셨으니 제가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친절했으나 나는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방패는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활한 덫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원칙주의자인 나에게 있어서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거대한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 어떤 야욕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하지만 우선은 제가 직접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러가 주시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순순히 물러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독 크게 울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최근 몇 달간의 결제 서류와 주요 프로젝트 현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씩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꼼꼼하셨고 원칙을 중시하는 내 성향은 그런 아버지를 닮았다. 자금 흐름에 문제는 없는지, 주요 계약처들은 안전한지 수시간을 넘게 집중하다 보니 눈이 침침해졌다. 그때였다. 서류더미 가장 밑바닥에서 금속 재질의 특수한 케이스에 담긴 파란색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서류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의 파일이었다. 나는 의아함을 느끼며 손을 뻗었다. 표지에는 아무런 로고도 없었지만 중앙에 아주 작은 글씨로 프로젝트 자선 Charity Project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하며 그분의 모든 사업을 봐왔다고 자부했지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게다가 파일은 최첨단 디지털 잠금 장치로 굳게 닫혀 있었다. 자선? 아버지가 이런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호기심과 불길한 예감이 동시에 솟구쳤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 입력 화면을 건드렸다. 화면이 켜지며 붉은 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머릿속을 스쳤다. 무엇을 지키라는 것이었을까? 단순히 회사의 장부였을까? 아니면 이 비밀 파일 속에 숨겨진 무언가였을까? 나는 침을 한번 삼키고 아버지께서 평소 중요하게 여기시던 숫자들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왜 아버지는 이것을 나에게조차 숨겨야 했을까? 손끝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회사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지만 나는 그 안에서 생존해야 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내게 거대한 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성역이었다. 회사를 지켜라. 그 짧은 문장이 내 숨통을 조여왔다. 곁에서 나를 돕겠다며 연신 허리를 굽히던 본부장의 미소는 어딘가 기묘했다. 지나치게 정중하고 또 지나치게 헌신적이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 숨겨진 본색은 의외로 빨리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결제 서류를 들고 본부장의 집무실로 향하던 길이었다. 복도 끝 회의실 안에서 새어나오는 웅성거림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문틈 사이로 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 내게 보여주던 그 나긋나긋한 말투가 아니었다. 아주 차갑고 날카롭고 공격적인 어조였다. 이 사회에는 그렇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녀석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이름값만 믿고 앉아있는 애송이일 뿐이죠.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안에는 우리 회사의 중역들이 모여 있었다. 나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었던 비밀회의였다. 본부장은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 경영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들을 내 뒤에서 결정하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자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이어졌다. 재단 기금에 관한 이야기였다. 기부금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이번 달에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외부 감사에는 문제가 없도록 가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올리세요. 회계팀 그 친구들에게는 입단속 확실히 시키고 손끝이 떨려왔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돕겠다고 만든 재단이 본부장의 사금고처럼 이용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따진다면 저 교활한 인간은 분명 발뺌할 것이다. 오해입니다, 대표님. 회사를 위한 조치였습니다라는 뻔한 변명으로 나를 다시 바보로 만들겠지.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내 집무실로 돌아왔다. 억울함보다는 분노보다는 더 거대한 차가운 이성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날 이후 나는 본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 앞에서 다시 충직한 부하를 연기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가증스러운 연극일 뿐이었다. 그는 내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듯 했다. 밤이 깊었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시계 바늘이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 본부장의 집무실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다. 보안카드를 조작해 문을 열었다. 철컥 하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실내는 어두웠지만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본부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오는 줄도 모른 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파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야. 그는 낮게 읊조리며 서류 하나를 파쇄기에 밀어 넣었다. 가까이 다가가 그가 들고 있던 종이를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회계 서류가 아니었다. 비밀 계좌 리스트였다. 수십 개의 은행 계좌 번호와 그 뒤에 숨겨진 막대한 자금 흐름. 내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회사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독버섯의 실체가 그 종이 위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는 지금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없애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아버지의 서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다.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고 공기 중에는 먼지와 낡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원본을 펼쳤다. 장례식을 치르며 경황 없이 읽어내려갔던 그때와는 달랐다. 이제는 본부장의 기괴한 행보를 알고 있기에 모든 문장이 의심스러운 퍼즐 조각처럼 보였다. 나는 돋보기를 꺼내어 서류 하단의 서명을 유심히 살폈다. 아버지는 생전에 글자 끝에 미세한 갈고리 모양을 그리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펜을 쥐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필체의 지문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유언장의 서명은 지나치게 정갈했다. 마치 컴퓨터 폰트를 본뜬 듯 혹은 누군가 그 습관을 흉내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결정적으로 이 자의 획이 평소 아버지의 필체보다 0.5mm 정도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쓰신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서재 안의 정적을 깨트렸다. 등줄기에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본부장은 이 유언장을 내세워 재단 운영권과 의결권을 독점하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자선재단이 본부장의 사익을 채우는 주머니로 전락하고 있었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다. 원칙주의자로 살아오며 흐트러짐 없던 내 삶에 처음으로 억울함과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파고들었다. 나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꽉 쥐었다. 본부장의 그 교활한 미소, 회의실에서 나를 비웃던 그 오만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확신이 들자 내가 지금까지 보인 유약한 모습들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굳게 닫혀있던 서재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누군가 서 있는 기척에 나는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고문 변호사로 두었던 김 변호사였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초췌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내 물음에도 그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내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아주 낮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유언장만 파헤쳐선 안 됩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담고 있었다. 회장님의 사망 당시 제가 담당했던 기록과 실제 병원 차트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약물 반응 검사 결과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 내부에서 손을 썼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말은 곧 아버지가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김 변호사가 내민 파일을 받아든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본부장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단순한 탐욕을 넘어 아버지의 죽음까지 설계한 것일까? 서재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서서히 굳어지는 감각을 느끼며 비로소 이 싸움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을 강탈하려는 자들과의 목숨을 건 전쟁. 어둠이 짙게 깔린 사무실, 오직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푸른 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금고 속의 서류, 그리고 그 틈에 끼어있던 의문의 송금 내역서 한 장이 내 신경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가락을 떨며 다시 한번 마우스 휠을 굴렸다. 화면에 띄워진 재무제표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재단으로 향하는 막대한 기부금. 하지만 특이사항란에 적힌 수신처의 계좌번호를 파고들수록 소름이 돋았다. 그 계좌는 표면적으로는 자선재단의 것이었지만 추적을 거듭할수록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유령법인의 지점과 묘하게 겹치고 있었다. 이게 다... 대체 무슨 짓이지? 내 목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낯설게 울려 퍼졌다. 단순한 횡령 수준이 아니었다. 회사의 자산 중 핵심 자산들이 교묘하게 기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다. 그것도 본부장이 전권을 쥐고 흔드는 그 재단을 통해서 말이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회사가 본부장의 주머니를 채우는 거대한 자금줄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던 나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출력했다. 종이가 프린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내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본부장이 나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다. 그는 이미 회사의 인사권과 정보망을 장악하고 있었다. 내가 이 사무실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조차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회사를 지켜라. 그 무거운 유언이 다시 한번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결심했다.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단과 본부장 사이에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는지 끝까지 파헤치기로.
내 손끝에 닿은 차가운 종이들은 이제 나에게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무기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화면 속의 숫자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춤을 추는 것만 같았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키보드를 두드리며 송금 경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애썼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모든 조각이 맞춰진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에어컨 바람 때문인가 싶었지만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예리한 시선에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 익숙하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소름 끼치게 들리는 본부장의 음성이었다. 나, 대표, 남의 사생활을 캐는 건 그리 좋은 취미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 반쯤 몸을 숨긴 채 입꼬리만을 비틀어 올린 본부장이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출력해둔 서류를 힐끗 보더니 섬뜩할 정도로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시아오, không nên tò mò về những gì người cha quá cố đã làm. 그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라는 이름에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대체 아버지가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는 나에게 무엇을 경고하려는 것인가? 본부장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노크 따위는 사치였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사무실 안에 먼지 섞인 공기를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느긋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고 있었다. 마치 내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본부장님,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준비해온 회계 자료를 그의 책상 위에 내리꽂듯 던졌다. 서류들이 파도치듯 흩어졌다. 지난 몇 주간 내가 밤을 지새우며 추적했던 자금 흐름의 결과물이었다. 재단으로 흘러들어간 회사 자산이 다시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모든 기록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회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내 순수한 신념이 그의 탐욕스러운 손길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본부장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는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나를 빤히 응시했다. 그 눈빛은 가증스러울 정도로 평온했다. 나 대표, 이렇게 급하게 굴 것 없네. 우리가 함께 일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 이렇게 나를 세우나? 자네 아버지도 살아계실 적엔 자네처럼 성미가 급하진 않았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당신처럼 회사를 좀먹는 기생충 같은 짓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명백한 범죄라고요. 당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 전부 경찰에 넘길 겁니다. 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본부장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내 비참한 현실을 비웃는 듯해 가슴이 턱 막혀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압도적인 위압감이 내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더니 낡은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기생충이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군.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 자네 아버지가 왜 평생 이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야 했는지 자네는 정말로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군. 거짓말 마십시오. 아버지는 결백하셨어. 결백? 나 대표, 이 세상에 완전한 결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그토록 신성시하는 그 유언장, 그 회사의 기틀. 그 모든 게 바로 이 재단을 거쳐 세탁된 검은 돈으로 쌓아 올린 탑이야. 본부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는 USB를 내 앞에 밀어놓으며 나를 가리켰다. 자네가 경찰을 부르든 검찰을 부르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순간 자네가 그토록 존경하던 아버지의 명예도 자네가 지키려던 이 회사의 뿌리도 전부 썩어 문드러질 거야. 자네 아버지가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화려한 빌딩도 자네의 그 잘난하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는 리모컨을 눌러 사무실의 조명을 낮췄다.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분명히 알고 있는 목소리였다. 죽은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이 비자금 재단으로 돌려놓으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본부장의 능글맞은 목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떨리는 대답이 이어졌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정말 이게 회사를 위한 마지막 방법인가? 심장이 쿵 떨어졌다. 아버지가 정말로 이 모든 일의 설계자였단 말인가?
내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본부장은 내 굳어버린 표정을 즐기듯 한 걸음 더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선택해. 회사를 위해 아버지를 부정할 건가? 아니면 아버지의 죄를 덮고 나와 손을 잡을 건가? 본부장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내 모든 상식과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더러운 자금 흐름도를 보며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내가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의 명예가 사실은 거대한 범죄의 보호막이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본부장은 내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툭 치며 낮게 읊조렸다. 회장님도 다 알고 계셨던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께서 설계한 판이죠. 당신은 그저 대를 이어 그 판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대로 파멸할지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헛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다.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지난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본부장의 눈빛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다. 그는 단순히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수준에서 멈출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말하는 판은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넘어선 더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본부장이 숨기고 있는 진짜 본질, 그 정치적 커넥션의 실체를 파헤쳐야만 했다. 밤을 새워 자료를 뒤졌다. 감사팀의 비공개 서버에 침입해 흔적을 쫓던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금은 단순한 비자금 세탁을 넘어 차기 총선과 정계 유력 인사들의 뒷배를 봐주는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이 회사는 사실상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거대한 자금줄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엄청난 계획을 설계하고 본부장 같은 기회주의자를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모니터 화면 속 복잡한 자금 흐름의 끝은 의외의 장소에 닿아 있었다. 자금의 최종 승인자 계정.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코드를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내 의심을 완전히 빗나갔다. 현 회장 미망인. 항상 차분한 목소리로 내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누구보다 슬프게 울던 그 온화하고 나약해 보이기만 하던 새어머니였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가졌던 모든 의구심이 한 조각의 퍼즐처럼 맞춰졌다. 새어머니는 단순히 회사를 물려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기만하고 이 회사를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던 것이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슬픔은 모두 연기였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던 여자가 어떻게 이런 잔혹한 설계도가 가능했을까?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책상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제한 번호로 전송된 하나의 파일이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장소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들이 있어야 할 빈소는 비어 있었다. 구석진 복도. 그곳에는 새어머니와 본부장이 서 있었다. 평소의 나긋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본부장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아들이 회장 자리에 앉는 건 시간 문제야. 그 전까지 이 비자금 장부 완벽하게 처리해. 만약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너도 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화면 속 본부장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내 인생은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내 손에 쥔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진실이 담긴 데이터였고 오늘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터뜨릴 생각이었다. 본부장의 교활한 미소와 그 뒤에 숨어있던 새어머니의 서늘한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결단이었다. 나는 회의실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갔다. 이미 이 사진은 본부장을 중심으로 굳게 결탁해 있었다. 본부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오늘 저는 이 회사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대한 부정부패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본부장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쓰럽다는 듯 혀를 쯧쯧 찼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새어머니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연출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내 앞을 가로막더니
마치 나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연극을 시작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는 키우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유산을 독차지하겠다며 공금을 횡령하고 회사를 사유화하려 드네요. 남편의 유지를 받들기는커녕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의 명예까지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녀의 거짓 눈물은 순식간에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이사들의 눈빛이 경멸로 변했다. 본부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것은 내가 횡령을 했다는 허위 증거들이었다. 대표님, 실망입니다.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지키라 했더니 오히려 회사를 갈취하려 드시다니요. 경영진 전체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즉시 대표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당신들이 꾸민 일이라는 걸 모를 줄 알았습니까? 내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본부장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나의 해임을 가결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태블릿 속의 진실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본부장은 나에게 다가와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다수감 있는 거짓을 진실이라 부르는 법이지. 잘 가게 꼬마야. 나는 분노와 억울함에 몸을 떨며 회의실을 뛰쳐나왔다.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었다. 짐을 챙겨야 한다. 내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절박했다. 그러나 로비를 가로지르던 내 앞을 거대한 벽이 가로막았다. 평소에는 나에게 허리를 굽히던 경비원들이 냉랭한 표정으로 길을 막아선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퇴거해 주십시오. 비켜! 내가 이 회사 대표야. 나는 그들을 밀치고 지나가려 했지만 그들은 마치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동시에 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시스템 관리부로부터 온 알림이었다. 보안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즉시 차단됩니다. 사원증을 찍어도 인식기는 붉은색 불빛만을 내뿜으며 날카로운 경고음을 냈다. 회사의 정문이 마치 거대한 감옥의 철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텅 빈 로비 한가운데에 고립되었다. 아버지의 회사, 내가 지켜야 했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나를 배척하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평화로웠지만 내가 발을 디딜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본부장의 비웃음 소리가 복도를 타고 메아리 쳤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아니,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공포가 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공허한 메아리를 남겼다. 나는 주머니 속에 든 USB 하나를 꽉 쥐었다. 이 작은 금속 조각 안에 우리 회사의 추악한 밑바닥이,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탱해주던 아버지의 명예가 통째로 담겨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회사를 지켜라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머릿속에서 윙윙거렸지만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은 그 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다. 아니, 오히려 가장 완벽하게 지켜내는 길일지도 모른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이 나를 압도했다. 본부장은 맨 앞줄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계모가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 나타날 줄 몰랐다는 듯, 혹은 이미 패배가 확정된 자의 마지막 발악을 구경하겠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로 나를 응시했다. 본부장이 입모양으로 나지막이 읊조렸다. 돌아가세요, 어린 주인님. 당신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연단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켰다.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성장이 무엇을 토대로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을 띄웠다. 수년간 조성된 비자금 내역, 서류상의 조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얽혀있는 수많은 정관계 인맥들. 그 명단이 스크린에 투사되자마자 비명 같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계모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아이가 미쳤나봐. 아버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녀의 외침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마우스를 클릭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대중에 공개하려 했다. 이것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품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묵직한 불길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회의실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내 심장 소리만 귓가를 때렸다. 나는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음산한 기계음 섞인 목소리였다. 지금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동생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거다. 네가 아버지를 죽였던 것처럼 이번엔 네 손으로 동생을 죽이는 거야. 선택해. 회사를 가질지 가족을 살릴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화면 속에는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발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찰나의 침묵 속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나는 마우스 위로 손가락을 올린 채 영원과도 같은 짧은 시간 동안 지옥 같은 딜레마 속에서 신음했다. 주주총회장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단상 위에 놓인 마이크,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내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자 동시에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들려 있었다. 본부장은 맨 앞줄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내가 결국 주저할 것이라 확신하는 듯 했다. 그 미소는 내가 그를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이자 나 또한 함께 불타버릴 땔감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이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저질렀던 비리의 증거들이 가득했다. 이것을 공개하는 순간 회사는 상장 폐지의 수순을 밟을 것이고 평생을 쌓아온 정직한 기업가라는 아버지의 이름은 오물통에 처박힐 것이다. 내 손에 쥐어진 이 종이 뭉치는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릴 시한폭탄이었다. 나 대표, 지금 뭘 망설이는 거지? 그게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던 아버지의 명예인가? 본부장의 나직하고 비릿한 속삭임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협박을 섞은 제안을 건넸던 그날의 얼굴로 다시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공개해. 그러면 넌 정의로운 영웅이 되겠지? 하지만 너의 아버지는 죄인이 되고 회사는 사라질 거다.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서류를 찢어버려. 그럼 넌 나와 손을 잡고 이 제국을 물려받게 될 거야. 선택해. 너의 원칙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인가? 그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다. 나는 원칙주의자로 살아왔다. 내 삶의 지표는 언제나 정의였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바로잡으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죽은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지키라는 유언과 내가 스스로 세운 죄를 단죄하라는 원칙 사이에서 나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이 부셨다.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보았던 그 낡은 액자, 그 안에 담긴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을 나는 지금 전 세계에 전시하려 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공개하면 나는 정당해질까? 아니, 나는 그저 내 가족을 파괴한 페류나가 될 뿐일지도 몰라. 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커졌다. 본부장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매며 비열한 승자의 여유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내가 결국 항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눈치였다. 엄마의 서늘한 시선 또 한 등 뒤에서 느껴졌다. 그녀는 내가 무너지기를 아니면 나 스스로 이 회사를 파멸로 이끌어 자신이 차지할 공간을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나는 다시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이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야망이 묻어 있었다. 회사를 포기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나는 영원히 본부장의 사슬에 묶인 채 아버지가 그랬듯 더러운 돈을 세탁하며 살아가야 한다. 원칙. 내가 그토록 고집하던 그 가치가 겨우 이런 선택 앞에서 무너져야 하는 건가?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차가운 금속에 입술이 닿았다. 긴장감으로 인해 침이 바짝 말라 들어갔다. 주주들의 시선, 본부장의 비웃음, 그리고 죽은 아버지의 그림자가 한꺼번에 나를 짓눌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류 봉투에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봉투가 열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주주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잠시만요. 나는 마이크에 대고 짧게 내뱉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본부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서류를 꺼내 단상 위에 올렸다. 수백 명의 눈이 내 손끝을 쫓았다. 지금부터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 순간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 것이다. 그것이 파멸일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나는 결심을 굳힌 듯 서류의 첫 장을 넘겼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거세게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소란에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나는 멈칫하며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본부장조차 예상하지 못한 나의 몰락을 더 빠르게 앞당길 또 다른 누군가였다. 과연 나는 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